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님을 모시고 당내의 시국 현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과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요새 비대위원 하시느라고 바쁘시죠? 아닙니다. 대학 강의하실라. 학교 강의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 하실라. 유튜브 잘 못하고 있습니다. 종편 패널 출연하실라. 뭐 1인 3역 정도가 아니라 또 지구당 위원장 또 당협위원장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사실 고영신 교수님 배로 진지게 좀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격조한 게 아닌가 싶어서 송구하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교수님께서 며칠 전에 연락 오셔서 이번 주는 한번 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씀 주셔서 정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고영신 TV 애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이 그 사이에 많이 늘었다고 들었고, 또 꽤 오래전부터 사실 고영신 교수님께서 정말 정론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튜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늘 한결같이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저도 같이 함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김 비대위원님이 진짜 국민의힘 비대위원 되더니 이렇게 저를 축여 세워주시는 부분이 정치 같은 발언이 아니고요. 이제 정치인 되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진짜. 어쨌든 지금 정치권의 가장 화두랄까 화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윤석열 현상이다, 윤석열 신드롬이다. 라고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한길 리서치 쿠키뉴스 요청받아서 한 여론조사 결과 24.7%로 그동안 양강이라는 이낙연, 이재명을 제치고 1위로 등극을 했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원래는 패널로 자주 만났습니다만 지금은 정치인이시니까 정치권에서 또 우리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사람을 이렇게 딱 잘라서 정치인 평론가로 구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교수님과 함께 평론가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으니까 뭔가 정치적 현상을 바라보면 늘 분석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현상에 대한 함의를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일단 약간 평론가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윤석열 현상을 논하기 전에 이거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봤던 거는 윤석열이 1등이다? 그럼 윤석열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떨어지게 됐던 이낙연 대표에게 눈이 갔더라고요. 2등이 돼버린 이낙연.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은 정치 뉴스에 이낙연 대표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자기 무슨 이낙연 상품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는 브랜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동안 문재인 후광 효과를 노리다가 자기 브랜드가 없으니까 존재감이 전혀 없죠. 그래서 저는 애당초에 올 여름부터 이낙연 전 총리가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대통령 선거관련 대표로 도움 안 되실 겁니다. 왜 구태여 그 당대표의 길을 결국 오래 하지도 못하잖아요. 보궐선거 전까지 짧게 하는 당대표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아마 그때부터 독배를 마신 순간이 시작될 거라고 했는데 많은 평론가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당대표를 가는 시점 자체가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의 모든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때쯤 되면 레임덕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치 현상상 아주 자연스럽게 현재 권력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래 권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만이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여기에 대한 에너지들을 몰아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역할 딱 한 가지가 남는 건 문재인 정부에 잘못되어 있는 문제를 집권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던질 때만이 이낙연 대표가 흔히 말하는 친문 세력에게 돌을 맞더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다들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무엇이 아쉽다고 여기에 대해서 이곳저곳 눈치 보며 자고 오면 할까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점점점 안 되는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낙연 대표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찾게 되지 않습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누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에게 가장 강력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반대급부적인 효과로서 윤석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상품성의 가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 이런 자락을 깔아주게 됐던 건 이낙연 대표의 무능, 그리고 이재명 지사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런 측면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특히 뭐 민주당 쪽에서는 네. 이래선 깜짝 그 지지율 오른 것이다. 그렇지 않다. 네.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젊은 층까지도 좋아하고 전국적으로 지지세가 오르는 거 보면 이건 상당히 견고한 앞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양론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부에 누적돼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작점은 조국 전 장관으로 촉발이 됐는데 청와대를 향해서 갔던 건 울산시 함영수자에서부터 시작돼서 예. 가장 최근의 문제까지 오게 되면 옵티머스 라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일들이 쌓고 쌓아왔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안 밝혀졌잖아요. 누적이 된 거예요. 누적이 돼 있고. 근데 이 누적된 문제들을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거 아무 문제 안 되는 건데 검찰이 검찰개혁에 막 저항하느라고 오히려 청와대 공룡을 향해서 자기 정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예. 거의 많은 국민들 바라보시기에는 우리가 5년 단임제 국가 속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많은 권력을 위임했지만 누구든지 간에 그 위임된 권력을 사적으로 잘못 남용하거나 불법된 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그렇죠. 온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고 예. 이러한 수사에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을 윤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거 안 하잖아요. 예. 그 추미애 장관은 뭘 하려고만 하면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여권에 있는 핵심 실세 의원들이 나서서 2년이라고 하는 검찰청법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야 빨리 집에 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보기에 야 이 뭐가 이상한데? 예. 그러면 이거를 명확하게 좀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니까 대권 주자에 대한 가능성을 떠나서 저는 윤 총장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이런 문제들을 검찰총장 임기 끝까지 채워서 검찰총장으로부터 애당초에 주어진 사명인 살아있는 권력에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 라고 하는 윤 총장에게 힘을 국민들이 보태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딱 게임 승부수를 걸었는데 여기에 추미애 장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게임에서 백전백패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가장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대권 주자 1위로 만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인데 네. 어쨌든 정치권으로 보면은 요새 무엇이 무엇을 덮었다. 지난번에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하니까 요새 추미애는 검찰이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뭐 정권을 덮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현상이 정치를 덮었다. 네.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있는 분들 물론 그 원인은 저쪽에 제공되어 있지만 정치권에 대해서도 저는 민심의 어떤 경고, 레드카드를 내놓는 거 아니냐.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현직 검찰총장이 1위를 하냐 이 말이에요. 네.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봅니까? 여러 가지 울림 있는 메시지들을 늘 그 시대에 맞게 국민들께서 주시는 거라 봅니다. 물론 현재 있는 정치권이 제 역할을 조금 더 열심히 잘해서 훌륭한 주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2012년도로 정치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렸을 때 그때는 또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그동안 기성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다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기대감을 갖고 있는 현상들이 늘 존재하는데 이번 윤석열 총장 현상은 약간 과거에 있었던 안철수 현상이랑 전 좀 다르다고 봅니다. 윤 총장이 정치적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 건 결국 검찰이라고 하는 검찰 권력을 정의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서 시작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치적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이유는 그만큼 정치 권력이 제대로 활용되었고 뭔가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누적돼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권 주자로서 국가의 지도자의 가능성을 보게 되면 윤석열 총장에게 바이든 당선 이후 한국 외교의 한반도 외교 진영의 미래를 물어보게 되면 윤 총장이 어떤 답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금의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데요. 저도 서울 살면서 아이 셋 기르고 있는 아빠 입장에서 와 정말 집 문제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찌근찌근하죠. 찌끈찌끈하고 아무리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면 무엇합니까? 그리고 국민들 가처분 소득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다 늘려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 가처분 소득 정말 벌어들인 거에서 부동산 문제 세금 다 빼고 쓸 수 있는 돈 이거 계산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국민들 가처분 소득이 늘었을까요?
그럼 이 문제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건지,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문제, 지역 전체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복합적인 내용들을 끌고 가는 게 정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의 리더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에게 아직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감과 이 여론조사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 한 가지는 끊임없이 정권을 향해서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하려고 하는 윤 총장이 있는데 그거 자꾸 짓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피해 사건에 대해서 오늘자 신문 조간이 쭉 깔고 있듯이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났는데 이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손에 꼽힐 정도의 보상금밖에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찌꺼리죠, 찌꺼리. 사기꾼들이 있고 엄연한 피해자가 있는데 수사하자고 하니까 옵티머스에 있는 주주 중에 하나가 청와대에 들어가 있고 근데 별거 아니고 이 사람은 청와대 그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불렀는데 안 나와요. 그리고 어느 날 어물쩍 라임에 정말 연루돼 있는 사기꾼 김봉현의 말만 듣고 오히려 검찰을 향해서 공격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발생되니까 윤 총장에게 기대하는 건 국가 지도자로서의 미래상보다는 현재 4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과거 정부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철퇴 같은 수사를 내렸는데 지금 정부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데 뭐 있는 거 아니니? 명확하게 정말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했던 그 결기만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어디 한 점 부끄럼 없게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나타난 거라 일단 거기까지가 윤 총장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 같고 올해가 11월이고 내년 여름까지니까 아직 총장임기가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이런 부분들의 국민적 기대감을 윤 총장이 어떻게 맞춰주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정치적 명운들은 조금 더 달리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윤 총장 개인에 대한 뭐 정치적 명운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우선 본인이 대권에 나가겠다고 디귿자도 얘기한 적이 없고 또 여론조사를 누구한테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하지 말라고는 했어도. 그러나 정치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권이 좀 낯이 없다.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번에 쿠키뉴스에서 나온 그 여론조사 보면은 6위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인 103석을 가진 제1야당 그중에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론되는 사람들이 뭐 그동안 다른 여론조사에도 3% 미만 도토리 기재기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야권에서 지금 지난 총선도 그렇고 또 뭐 내년 재보선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 무정란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유정란이 돼야 하는데 그 유정란이라는 게 대권 주자가 있어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적 관심도 몰리고 지지표가 모이는데 지금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유력한 정당이라도 후보가 없으면은 국민들 앞에서 정당으로서의 기능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당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집권에 성공한 전례가 없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두 가지를 다 잡아내면 제일 좋은데 일단은 사람에 집중하면 그 사람에 집중해서 본 피해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정치 기간 동안 삼김 정치를 빼고 난 다음에 특히 유력하게 떠오르는 대권 주자가 있으면 그 대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에 맞춰서 줄서기가 바빴죠. 그 줄서기 황교안 다 그랬죠. 줄서기 바빴던 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폐해가 친이 친박이라고 하는 개파 구도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가 굉장히 참담하게 국민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황교안 대표의 여론조사가 조금 높게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모든 정치인들의 관심이 황교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쭉 서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의 민심에 맞춰서 당이 변화해 나가는 데는 한계를 가졌던 거거든요. MB나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 거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력한 정당으로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정도의 희망이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걸음씩 국민들의 마음들을 더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나가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를 위해서 정당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4월달 보궐선거가 있는데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핵심은 누가 뭐래도 서울시장 선거겠죠. 서울 지역의 여론조사 기준을 놓게 되면 지금 거의 오차 범위 내에 있기도 하고 또 오차 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어느 정도 정당의 구도들을 맞춰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2002년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의 높은 지지를 받지 않고 대중의 관심이 굉장히 적었지만 선거의 여러 가지 경선의 과정들을 통해서 쫙 떠올랐던 노무현
네. 전 대통령의 모습을 한번 볼 수도 있고요. 2012년도 대통령 선거를 떠올려 보면 2008년도 총선 참패 이후 민주당이 그렇게 지리멸렬할 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당시 대권 주자들 보게 되면 2007년도 정동영 후보 나와서 참패했잖아요. 네. 누가 나올까 하다가 지금 우리 국민들 보시기엔 평가가 참 많이 낮습니다만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갑자기 옹립하면서 새롭게 판을 형성했던 게 민주당의 전례이기도 하죠. 정치는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상상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마음들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모습들은 일단 4월 보궐선거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꼭 맞는 후보를 만들고 여기에 만약 승리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면 아마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모습도 좀 달라질 거라 보고요. 여기에 지금 썩 마음에 드는 후보군이 없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훌륭하게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군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의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부족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로서도 좀 식상한 측면이 있어요. 네. 기성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한나라당이든 그 이전에도 예. 야당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젊은 그런 정치인들, 패기 있는 정치인들이 소장파. 청풍운동도 벌이고 네. 소장파들이 나서서 목소리도 높이는데 지난번 뭐 미래통합당 그 이전에 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MB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기가 죽었는지 요새는 그렇게 패기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없어요. 정동영 후보도 네. 아니 의원도 재선 때 대통령 후보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선 뭐 지금 3, 4선도 수두룩 하는데 네. 다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너무 손한 양들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야당이 그래서 되느냐고 지난번 박관용 전 네, 국회의장 네, 네. 지금 고문단 의장인가 되는데 그분도 그런 충고를 했던데 그런 점들이 아쉬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네. 말하자면 재보선에서 이긴다든가 할 경우 군웅활거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나올까 그런 생각에 국민들 사이에 회의감이 있는 거죠. 네. 그 소장파면 떠오르는 게 우리가 남원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 남원정에 있는 인물들이 이제 벌써 환갑이 됐기 때문에 그 남원정 이후에 있는 보수정당의 소장파 정치인들이 어디 있는가 그 명맥이 많이 끊겼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정말 사람도 좀 키워내고 그 사람들이 서서 목소리를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서로 연대를 통해서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희망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때에 맞는 시대 정신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정치가 특히 2017년도 탄핵 이후로 참 많이 참담한 길을 걷고 있고 이번 총선에서 좀 많은 정치인들이 배출이 됐으면 나가서 소장파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애석하게 많은 국민들 보시는 것처럼 많이 낙선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라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건 지금 현재 국회 원내내에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구도들이 잘 형성은 안 돼 있죠. 예. 그지만 이러한 목소리들은 소장파의 메시지는 다름을 얘기하면서 정론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번 4월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 새로운 정치의 메시지를 많이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요. 조금 기대하시면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네, 누가 출마 선언하신 분이 있나요, 지금? 한두 분 정도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정말로 제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확 한번 이 보수정당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들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기대를 해 보겠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그 1위 현상에 대해서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적 거리두기를 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무 또 편들면은 거 봐라 자기들끼리 뭐 짠 거 아니야 공모했구만 뭐 청부 수사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거리를 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대위에서 윤석열은 야당 정치인이 아니다. 자기들 여당 내 또 정부 여당 내에서 누가 제일 믿을만하고 신뢰하느냐 그 싸움에서 1위를 한 것 아니냐. 또 이번 여론조사는 대선 지지도가 아니다. 그것도 좀 별개 아니냐. 그 사람이 검찰로서 제대로 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들고 나서니까 국민들이 그거 여당 내에서는 지금 다 공정 정의 입으로만 떠들다가
내로남불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지도가 높은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뭐 여론조사라는 게 늘 변하는 거니까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말자. 결과적으로 뭐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라든가 추미애의 거친 언행 그것에 대한 반사 효과 아니냐고 약간 거리를 뒀어요. 거리를 둔 겁니까? 아니면은 좀 감싸려고 일부러 제스처를 지은 겁니까? 김종인 대표 메시지를 보면 좀 고차원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때 국정감사 자리였잖아요.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박범계 의원이었던가요? 예. 막 나서서 소리 지르니까 윤석열 총장이 딱 한마디 하는 게 과거엔 저한테 안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딱 한마디 하니까 자진이다. 정말 자지러지는 거죠. 보이는 분들이.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하지 말라고 야당이 그 당시에 얘기했었고 지금 뭐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가족에 해당되는 문제 뭐 압수수색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문제 있다고 야당이 제기하니까 여당이 앞다퉈서 문제 없다고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됐는데 훌륭한 검찰총장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2년의 임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뒷다리 걸고 집에 가라 그러고 막 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자초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높게 나오는 게 윤석열이네 라는 얘기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는 다 인기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네.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추미애 장관은 더더군다나 국민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자꾸 정치한다고 본인의 뭐 대권욕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던 건 결국 여권의 정치인으로 임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여권의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거기 때문에 윤 총장의 남은 기간 저는 윤 총장 임기 끝까지 마칠 거라고 봅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윤석열 총장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야당이 나서서 회방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차원적 의미를 담아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신임을 해서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라고 했는데 그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에서 자기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두 사람보다도 앞서버린 데다가 또 하나 은근히 지금 기대를 했던 김경수는 탈락해버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아주 센 공격을 퍼붓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이낙연 뭐 김태년 원내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추미애는 오기가 났는지 몽리를 부르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제 또 애계류에서도 1위로 등극하셨으면은 차라리 옷 벗고 정치하세요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진짜 내로남불인데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데 자기는 정치적 중립을 지킵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앞장서서 지금 공격을 퍼붓고 있고 그 밑에 좀 졸개들이랄까 조무래기들 노웅래는 뭐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검찰을 동원해갖고 칼을 휘두른다. 정청래는 제2의 반기문 현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으로서의 그런 곤혹스러운 현상 자체를 윤석열 죽이기랄까? 아니면 흠집내기랄까?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전부 모여서 윤석열 대선 캠프 차린 거 아니냐. 핵심 참모 추미애 장관 그리고 1등 선대본부장이 선대본부장 그리고 1등 참모 홍보본부장 역할 하실 수 있는 분이 법사위에 있는 뭐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 나서갖고 윤석열 총장 계속 몰아가니까 아니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얘기랑 현재 있는 얘기가 앞뒤도 안 맞고 우왕좌왕하면서 우리가 슬래스틱 코미디라 그러는데 막 몸 개그 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방식으로서 정말 논리정연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니까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보시는 분들마다 생각은 좀 다를 겁니다. 윤 총장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흔히 특히 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수사해서 전직 대통령 구속시킨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일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두 전직 대통령을 아주 엄정하게 수사해서 집어넣었으니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각자가 바라보는 심정이 다 다를 거예요. 특히나 검찰 조직 내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활용했던 인사권 그리고 여기 이 인사권에 대한 행사에서 윤 총장 다 배제시켰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오면서 중심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 배제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은 어떤 것도 또 윤 총장의 인사 스타일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그렇게 추미애 장관 인사를 통해서 발탁됐던 사람들도 등을 추미애 장관에게 돌렸다는 거죠. 다 돌렸어요. 예. 예. 이성윤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지난번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었던 장문의 글. 예. 이게 검찰 조직에 울리는 메시지가 컸다고 보고 추 장관 스스로가 커밍아웃 얘기했지만 검사들이 나서서 천정배 장관 사의까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308명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도저히 이쪽 저쪽 오갈 데 없이 남아있는 이성윤 지검장을 비롯한 몇 사람들 그 그룹을 빼고 다 등을 돌리게 만들었던 게 이거는 윤석열 총장의 본인의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결국 추미애 장관과 현 정권 여권의 수많은 인사들이 만들어낸 학작품이다. 이쯤 되면 이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네요. 결국은 앞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또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건가. 그러니까 지금 친노 세력으로서의 대권 주자들 조국이라든가 김경수 다 나가 떨어졌어요. 뭐 유시민은 자기 스스로 자멸을 했고 기타 뭐 잔챙이들은 마음은 좀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과연 여권의 대권구들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어쨌든 지금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투2는 이강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박스권에 묶여가지고 20%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지. 더군다나 1위를 하던 이낙연이는 40%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추락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재명도 한때는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떤 차별성을 보여가지고 조금 국민들한테 신선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식상해 오니까 올라가지를 않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은 여권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좀 그래서 지금 주목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정세균 총리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개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개각 속에서 정세균 총리가 아마 문재인 정부 임기까지 가진 않겠죠. 애당초부터 사실 국회의장을 지낸 인사가 의전서열 대한민국 2위인 국회의장에서 총리직으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요. 네.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결행했던 이유는 큰 꿈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네, 이런 그렇겠죠. 방식의 평가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정세균 총리가 아마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이낙연 대표가 빠지는 것만 보고 있을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빠지게 되면 그럼 남은 주자는 지금 이재명 지사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를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에서 줄 수 있겠는가?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면 도저히 이재명 지사한테 손은 안 갈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전략적 제휴나 차선책을 모색하게 될 텐데 김경수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이 다 제껴진 상황이라면 조금 폭넓게 사람들을 형성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가 총리직을 제끼고 나와서 신발끈 묶고 시동을 걸기 시작할 때 아마 대선판이 조금 여권 내에서는 요동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제 정세균 총리가 나서서 국무총리가 갖고 있는 해임 건의안을 발동해서 여가부 장관 제끼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김현미 장관 제끼고 추미애 장관까지 엮어서 총리의 확실한 권한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세균 총리도 결국은 이낙연 대표의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권의 전체적인 구도가 상당히 꼬여져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아주 의외로 개각을 2차례에 걸쳐서 할 거다. 이 사실 개각 이야기는 청와대가 아니면 하지를 않거든요. 네. 나름대로 뭔가 말씀하신 대로 있어요. 내가 개각을 할 수 있다. 말하면 대통령하고도 다 얘기가 됐다는 그런 자신감이랄까 또 그 자기의 영향력 이런 것을 은연중 과시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왜 들고. 2차례냐면 한 차례 하면은 본인 나갈 타이밍이 없어요. 한 차례 하고 두 번째 때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 총장과 관련해서 마지막 얘기는 윤 총장이 뭐 정치를 한다 어찐다 얘기가 없었지만 측근들 일각에서는 중도 신당설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과거에 정몽준과 노무현이 단일화하는 그런 시너지를 냈던 것처럼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우리 김병민 의원이 정치 패널도 하셨고 정치인으로 지금 변신을 한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은 대권에 나갈 것인지 촉으로 또 하나는
제일 어려운 지금 질문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윤석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정치적 거리두기는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야당 후보권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말하자면 수용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걸 좀 마무리로 이 부분은 얘기 좀 해주시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현장에서 당원분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을 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접촉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당을 끌고 가야 되고 보궐선거에서는 어떤 승리,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떤 구도를 해야 되는 건지 많은 조언들을 얻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공통되는 단 하나의 지점. 만나면 열이면 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건 무조건 이겨야 된다. 네. 선거는 이기는 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된다라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 명분이 중요하니까 그 명분을 쌓아나가면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총장의 가능성은 그 전적으로 윤 총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물론이죠. 지금 윤 총장이 이렇게 만든 건 100% 추미애 장관과 여권이 만든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온 집안에 갖다가 다 수사해갖고서는 거의 목에다 칼을 들이댔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그냥 가만히 저를 잡아가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는 야 이거 문제가 있어서 수사하려고 그러는데 이 수사하는 것들을 다 쳐내갖고서는 오히려 닫아놓게 되는 정권을 향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윤 총장이 여권 일각에서는 자기 정치한다고 그걸 위해서 막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윤 총장이 과격한 메시지를 내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게 바로 여권이 만들었던 일이고요. 여기에 대한 일단락은 아마도 윤 총장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여름까지 갈 것이고 그 뒤에 대권주자로 정말 본인 스스로가 뜻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본인이 다 할 수는 없죠. 좋은 분들과 연대해서 정치라는 게 연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과거에는 정치에는 뜻이 없고 나는 정부 감각도 없다고 했는데 정말? 이번 국감에서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퇴임 후에 국민과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할 때 국민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일이 변호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무슨 자원봉사자 하는 것을 그 국민과 사회를 위해서 이런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더 무게 중심은 대권 쪽에 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죠. 그러시죠.